이번 강의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업계획서의 중요성과 목적에 대한 내용이고, 사업계획서가 중요하냐라는 관점에서 사업계획서는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데, 사업계획서는 매일 씁니다. 실제로 손으로 작성하건 머릿속으로 구상하건 간에 매일매일 스스로의 사업계획을 업데이트 하는데, 여기서는 스스로 내 사업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목적 외에 외부의 누군가에게 내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그거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투자금을 유치한다라는 전제하에 사업계획서가 중요하냐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두 개의 회사는 실제로 제가 투자를 했던 회사들 중에 왼쪽 한자마루는 망한 경우, 오른쪽 티켓몬스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 정도로 성공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한자마루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정말 잘 썼던 케이스고, 티켓몬스터는 사업계획서를 정말 잘 쓰지 못했던, 급하게 빨리 대충 썼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잘 쓰고 못 쓰고는 사업의 성패와는 거의 무관합니다. 거의 무관한데, 그럼 어떤 관점에서 왜 중요하냐 해서 밑에 나와 있는 4개의 숫자를 참고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500이라는 숫자는 심사역이라고 불리는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이 1년에 보통 받게 되는 사업계획서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를 받건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거나 소개를 받건 오늘 어떤 행사에 가서 10팀을 단체로 만나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1개 이상의 새로운 사업계획을 접하게 되고요. 이 중에 약 30개 정도 회사를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좀 깊게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 중에 정말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 1년에 한 10개까지도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 중에 몇 년이 지나서 회사가 아예 망하지 않고 살아남는 정도의 수준을 절반 정도라고 가정할 때, 여기서 어느 퍼널에서 가장 큰 드랍이 발생하냐 하면 500에서 30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내가 만약 나를 이미 신뢰하고 내가 나를 추천해 줄 수 있을 만한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을 이미 많이 알고 있다면 내 자신에 대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잘 쓰고 못 쓰고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그런 네트워크가 좀 부족한 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확률이 높고, 그런 경우에는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벤처캐피탈리스트들에게 우리 사업을 5년이 사업계획서라는 문서만으로 설명해서 오프라인 미팅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업계획서가 중요할 수도 있다. 실제 사업의 성패와는 무관하겠지만 중요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사업계획서 작성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이 강의에서는 잠재적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목적에 한정하겠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데, 투자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하게 된 다음에 가장 초창기에 만날 수 있는 투자자는 크게 개인이 자신의 돈으로 투자하는 엔젤 투자자와 누군가의 투자금을 위탁받아서 대신 운영하는 회사인 벤처캐피탈,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고, 엔젤 투자자의 경우에는 개인입니다. 개인이 내 돈을 그냥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번 투자할 때 그 투자금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고, 따라서 그 정도의 돈을 필요로 하는 창업 단계 또한 아주 극초기, 따라서 팀과 제품의 컨셉 정도만이 있을 때에 엔젤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이 팀과 제품의 컨셉만을 보고 또 엔젤 투자자들은 투자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벤처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돈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한 번 투자할 때 그 규모가 엔젤 투자자들의 규모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회사가 자연스럽게 성과와 수익 모델이 이미 있거나 또는 근미래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정도의 단계에 돌입한 회사들이 주로 벤처캐피탈을 만나게 되고, 따라서 벤처캐피탈들도
팀과 제품의 컨셉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부가적으로 성과와 수익 모델에 대한 고려까지 한 상태에서 그들의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엔젤 투자자는 내 돈을 투자하는 것이고 팀과 제품의 컨셉을 주로 보고 판단을 하고, 벤처 캐피탈은 남의 돈을 대신 투자하는 것이고 성과와 수익 모델까지 보는 상태에서 투자를 보통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자자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만나서 이걸 잘 찍어내는 것이 그들의 핵심 업무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일상은 굉장히 많은 미팅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실수 때문에 미팅의 성사 가능성을 낮추는 실수들은 하지 않을수록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이메일 제목, 본문, 첨부 파일명 이런 디테일 같은 것들은 빠뜨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점입니다.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 중심으로 적혀 있고요. 일단 사업계획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양입니다. 사업계획서는 많으면 투자자들이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양이 많을 이유도 창업 초기 회사들한테는 별로 없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수가 양이 많다면 대다수는 우리 회사의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통계자료, 연구보고서의 특정 부분, 산업 전망 동향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많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고, 이거는 우리 회사의 사업계획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PPT 기준으로 한 15페이지 내외 정도면 우리 회사의 사업계획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약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을 줄이기 위해서 글자 크기 줄여도 안 되고, 백그라운드별로 보면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은 사업계획서를 마치 컨설팅 회사의 덱처럼 구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하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시간 낭비일 수 있다. 이 시간에 영업이나 실제 프로덕트를 더 잘 개발하는 거에 그 시간을 쏟는 것이 우리 회사한테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고, 공학 전공하신 분들은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것들만 쭉 붙여놓고 자세한 걸 만나서 설명하겠다라는 식으로 슬라이드 구성하시는 경우도 참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필수적인 내용은 반드시 사업계획서 안에 모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벤처캐피탈은 철저히 로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한국 벤처캐피탈리스트들 중에 영어 유창한 사람도 별로 없고 해외 유학 경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한국에 있는 회사들을 잘 찾는 게 그들의 최우선순위 과제이기 때문에 굳이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영어로 작성할 필요도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목차 하나하나별로 좀 저희 입장에서 선호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그 시작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사업계획서는 보고서나 리서치 문서가 아니다라는 거를 반드시 머릿속에 각인시키셔야 됩니다. 사업계획서는 하나의 스토리고, 따라서 어떤 목차를 따라서 제시된 항목들을 잘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설립된 이유, 내가 왜 이 회사를 만들었는지, 이 서비스가 왜 고객들을 잘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은지 등등에 대해서 내 앞에 있는 투자자들을 잘 설득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책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관점에서는 해당 슬라이드들의 헤드라인만 읽어도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구나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핵심 줄거리 위주로 기승전결에 맞춰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회사의 목적입니다. 회사의 목적을 그냥 한 줄의 문장으로 요약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너무 구체적이거나 광범위해서도 안 되지만 지향하는 시장이나 핵심 가치 같은 것들은 꼭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사례를 보면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배달 산업을 혁신시키고자 하는 회사라고 적혀 있고, 블루홀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십 MMORPG를 만드는 개발 스튜디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사업의 목적을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만 척도해 시장과 핵심 가치, 즉 지향점만 포함해서 간결하게 한 줄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와 솔루션 부분이고요. 일단 문제 섹션이 전체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전체 사업계획서에서 한 장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없애야 된다면 이 문제 섹션만 남기면 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이유는 문제 섹션이 이 사람들이 회사를 설립한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많이 설명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차리는 많은 이유가 내가 생각하는 끝내주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참 많지만, 그것보다는 스타트업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해야 그 문제가 확정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우리의 가설이 하나의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만약 시장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 전체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러닝을 바탕으로 두 번째 가설, 즉 두 번째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또 생각해서 내가 원래 회사를 설립했던 그 이유인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다시 풀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그런 이유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두 번째 섹션에서는 우리 회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 문제는 내가 직접 또는 내 친구, 가족,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커뮤니티가 겪은 문제를 정의하고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치명적인지를 서술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서술하는데 어떤 인더스트리의 경우에는 문제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회사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비타민과 페인킬러라는 단어를 써서 회사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류의 비즈니스가 대부분 여기 해당이 되는데, 없다고 해서 대단히 불편한 건 아닌데 있으면 더 좋은 류의 비즈니스들을 우리가 비타민이라고 분류합니다. 반면에 페인킬러는 항암 치료제와 같이 없으면 너무너무 불편하거나 치명적이어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면 어떠한 임팩트가 비교적 명확히 그려지는 종류의 비즈니스를 페인킬러라고 이야기하고, 당연히 투자자들은 비타민보다는 페인킬러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조금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들의 투자 의사 결정 이유를 설명하고 스스로도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인킬러를 조금 더 선호하게 되고요. 그 다음 장은 보통 문제에 이어서 나오게 되는 솔루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솔루션은 복잡한 건 아니고 앞에서 설명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회사의 방법을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창업자들이 이 솔루션 자체를 대단하거나 기발한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서 애쓰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에 있어서 만약 그 솔루션이 굉장히 당연하고 뻔해 보이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걸 일부러 기발하게 만들 필요는 전혀 없고, 이 이후의 슬라이드에서 그 당연한 솔루션을 내가 얼마나 잘 실행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발한 솔루션을 자꾸 생각하거나 찾을수록 앞에서 정의된 문제의 그 일부분만 그 기발한 솔루션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범용적인 솔루션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단하고 기발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필요는 별로 없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솔루션에 이어서 네 번째 데모 부분입니다. 개인들이 투자하는 엔젤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 문제와 솔루션 정도만을 보고도 가끔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또 대다수는 문제와 솔루션은 굉장히 좋지만 실제로 볼 수 있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라는 피드백을 많이 듣게 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제 솔루션 다음에 데모 섹션이 들어갑니다. 이 데모 섹션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에서는 시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들을 영상으로 잘 찍어서 그 영상을 플레이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과입니다. 네 번째 데모까지 나오더라도 또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데모에 나오는 프로덕트나 서비스의 모습은 굉장히 좋지만 실제 고객들의 반응을 조금이라도 보고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섯 번째 섹션은 성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이 성과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최소한 3개월 이상 서비스를 한 결과물을 요약하는 장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이 성과 섹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문조사 같은 정성적 반응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정의하고 그 지표에 해당하는 숫자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보고자 하는 것도 이 회사가 어떤 지표를 보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즈니스를 택하느냐에 따라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경영진이 생각하는 우리 회사의 핵심 성공 요소를 이 핵심 지표를 설정할 때 정의하는 것이고 투자자는 이 경영진의 생각을 궁금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성과 섹션에서의 지표에 대응되는 숫자들이 우상향하고 있는지 또는 한 번 정도의 기복이 있었다면 그 기복은 왜 발생했고 우리는 어떻게 극복했는지 등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과 섹션에서는 오퍼레이팅 매트릭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우리 회사의 성패를 관찰할 수 있는 지표를 경영진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해서 정의하고 이 지표에 해당되는 숫자들을 잘 표나 그래프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이 다섯 번째 섹션에서 표현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섹션은 시장입니다. 대부분 이 시장 섹션을 사업계획서에 맨 처음에 놓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러니하게도 투자자들은 2번 문제에서부터 5번 성과까지의 내용이 그들이 생각할 때 그럴듯하다라고 고개를 끄덕끄덕이지 않으면 시장 섹션에 대한 내용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 섹션은 처음에 등장하기보다는 중간 정도에 등장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배치라고 볼 수 있고요. 시장 섹션에 대한 내용 또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통계 자료로부터 나오는 그 맥락과는 조금 다릅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5번 성과에서 만들어낸 현재 팀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성과를 계속해서 앞으로도 잘 해나간다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상상을
몇 가지 가정을 통해서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섹션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 또한 역시 숫자지만 조금 다른 건 투자자들은 이 숫자의 정확도보다는 그 숫자가 도출되는 과정이 얼마나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했는지, 즉 경영진의 생각을 궁금해하는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시장 섹션의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은 우리 회사의 오퍼레이팅 매트릭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등을 통해서 산출되는 매출로부터 일정 가정을 통해서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이 있고, 전체 시장 규모에서부터 일련의 가정을 통해서 쪼개서 내려가는 탑다운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을 하나만 사용하던 두 가지 모두 사용하건 크게 상관은 없고요. 단 어떤 리포트를 인용한다든지 그래프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화를 파는 쇼핑몰을 만들었다라고 가정할 때 바텀업 방식은 우리 회사가 만든 그 쇼핑몰 웹사이트의 방문자, 그 중에 회원 전환율, 그 중에 구매 전환율, 그들의 평균 구매 금액, 재구매율 등을 바탕으로 한 우리 회사의 예상 매출로부터 우리 회사 일정 수준의 의지치를 담은 목표 시장 점유율을 역산해가지고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이 바텀업이라고 볼 수 있고, 탑다운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전체 시장 규모에서 패션으로 내려오고, 그 중에 신발을 포함하는 자파류로 내려오고, 그 중에 구두 등은 모두 제하고 운동화까지 내려오는, 근데 이 과정은 리서치 업체에서 이런 것까지 소분류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경영진이 생각하는 가정이 숫자로 표현해서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추정치의 정확성이 아니라 생각 흐름의 논리성을 보고자 함이 이 시장 섹션에서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째 섹션은 경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너무 새로워서 경쟁자가 없다라고 적으면 절대 안 되고요. 그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아직 공부가 덜 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경쟁자는 반드시 있고, 이 경쟁자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겉껍데기만 유사한 것이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만들어내는 제품 서비스와 동일한 사용자들의 시간을 타겟팅하거나 동일한 소비 지출의 항목을 타겟팅했을 때에는 광의의 관점에서 경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첫 번째, 경쟁자가 반드시 있는데 이 경쟁자를 정의할 때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껍데기만 유사하거나 똑같은 협의의 경쟁자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되고, 유사한 사용자들의 시간이나 소비 지출을 타겟팅하는 광의의 좀 확장된 범위에서의 경쟁자를 우리가 경쟁자로 정의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경쟁 섹션에서 유의해야 될 점입니다. 두 번째는 경쟁자가 그럼 있다면 경쟁자와 우리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 경쟁 슬라이드에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경쟁자와 우리 회사를 표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가로축에는 우리 회사, 경쟁사 A, 경쟁사 B 등이 적혀 있고, 세로축에는 우리 회사와 경쟁사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 예를 들면 가격, 품질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창업자들이 우리 회사는 만들어진 지 3개월,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경쟁자들은 업력이 꽤 길고 매출도 꽤 많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가 경쟁사랑 비교했을 때 모든 항목에서 다 우위다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 또한 거짓말을 하거나 학습이 덜 돼 있거나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럴 확률은 지극히 낮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경쟁자와 우리 회사를 비교할 때 사실상 우리 회사가 경쟁자 대비 우위인 포인트는 하나 아니면 많아봤자 2개 정도밖에 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렇다면
이 경쟁자와 우리를 비교하는 표에서 보여줘야 되는 건 선택과 집중의 이유입니다. 즉, 우리 회사는 왜 이 시장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번 항목에 우리 회사의 모든 역량을 초집중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그 집중한 결과 이 1번 항목에 있어서는 우리 회사와 경쟁사가 얼마나 큰 격차를 내고 있는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시장에서 이기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왜 어떤 부분을 선택했고 그 부분에 집중해서 만들어낸 결과, 즉 경쟁자와의 격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경쟁 섹션에서 우리가 설명해 줘야 되는 두 번째 항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 모델과 해외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익 모델은 앞에서 좋은 문제를 발견해서 합리적인 솔루션을 찾고 그걸 바탕으로 프로덕트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그걸 초기 고객들한테 제공해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만들었고, 그 다음 이거를 계속해서 해냈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규모의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시장의 경쟁자와 비교했을 때는 선택과 집중의 이유까지 설명했을 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내용은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이고, 수익 모델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수익 모델은 한 가지에 올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우리 회사는 트래픽 기반의 광고로 한 30%, 수요 공급을 매칭시켜서 한 40%, 직접 물건을 판매해서 한 30%, 즉 우리 회사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수익 모델이 안정적이다 라는 이야기는 얼핏 들었을 땐 그럴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럴 확률이 거의 없을 뿐더러 이거는 알맹이가 빠진 내용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래픽 기반의 광고 모델을 수익 모델로 갖는 회사들은 정말 많고, 트래픽 기반의 수익 모델을 택했다는 것만으로 그 회사의 수익 모델이 안정적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트래픽 기반의 수익 모델을 광고 모델을 수익 모델로 취하는 여러 회사들 중에 잘 되는 회사가 있고 안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켜서 수수료를 받아내는 모델을 취하는 회사들 중에도 잘 되는 회사가 있고 안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선언적으로 A, B, C와 같은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을 우리가 앞으로 도입할 것이다 라는 것만으로는 수익 모델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따라서 수익 모델은 그냥 한 가지만 정해서 그 수익 모델 한 가지가 왜 같은 수익 모델을 취하는 여러 회사들 중에서도 우리 회사는 잘 되는 회사에 속할 확률이 높은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대단히 큰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들 또한 여전히 매출의 70-80% 이상을 한 가지 소스에서 얻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취한 선택 수익 모델이 그럼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해서 좀 정량적인 숫자 기반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방식을 유닛 이코노믹스라고 많이 부릅니다. 미국에서는 보편화된 개념이고 한국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개념이기도 한데, 이 수익 모델을 유닛 이코노믹스로 분석한다라는 것은 고객 관점에서 분석한다라는 의미와도 동일합니다. 즉, 우리가 앞선 예에서 운동화를 파는 쇼핑몰을 개설했다라고 했을 때 운동화를 사는 평균적인 한 명의 고객에게 우리가 회사 관점에서 지출한 금액, 그리고 그 한 명의 고객이 우리한테 창출해주는 수익을 고객 한 명 한 명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 이는 우리가 평균적인 고객 한 명 한 명으로부터 발생시키는 수익이 그 고객을 만들어내는 데 쓰는 비용보다 크다면
우리 회사는 시간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수익 모델이라는 거는 그 방법론을 추상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 관점에서 한 명의 평균 구매 고객을 기준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잘 계산해서 이게 플러스인지 또 지금 마이너스라면 플러스로 가는 추세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 플러스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숫자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수익 모델 섹션에서 필요한 두 번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 모델에 이어서 해외 사례입니다.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좋긴 한데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 사례는 굳이 찾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아도 되는, 없으면 생략해도 되는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괜히 적었다가 투자자들한테 안 좋은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 회사가 해외에서 굉장히 큰 투자자로부터 굉장히 큰 금액을 높은 밸류에이션에 투자받은 어떤 회사, 해외 벤치마크 사례를 우리가 한국에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성은 검증된 거나 다름없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투자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해외 사례를 언급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매출과 이익 지표가 다 공개된 회사 그리고 그게 건전한 회사인 경우에만 우리 회사의 벤치마크 사례로 적는 것이 도움이 되고 우리가 해외 사례를 공부하는 이유는 문제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것, 내가 속한 커뮤니티나 친구 가족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에서 국한될 확률이 되게 높은데 그러면 내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에서만 사업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냐 라는 질문에서 그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 사례를 내가 문제를 탐색하기 위한 하나의 스터디 요소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미국에서 A라는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된다면 그 A라는 서비스가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를 굉장히 잘 해결했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반응이 좋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혹시 미국 사람들이 느끼고 있던 그 문제를 한국 사람들도 비슷하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문제를 발굴한다는 관점에서 해외 서비스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미국 사람들이 느꼈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한국 사람들이 같은 문제이지만 그 느꼈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겉껍데기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혹시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좋은 문제를 발굴하는 관점에서 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략과 계획 섹션입니다. 전략과 계획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이유가 앞으로 우리 회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체 보유 자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 돈을 유치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근데 3년 뒤 5년 뒤는 벤처나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보통 향후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동안의 계획을 이 섹션에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단, 이 섹션을 설명할 때 많은 창업자들이 이 섹션 또한 표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부서나 사람별로 빼곡하게 일별, 월별, 주별 계획 등을 간트 차트처럼 설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 뭐가 중요하냐면 이 여러 부서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함으로써 그 결과물로 6개월이 지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회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6개월이 지나면 우리 회사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 건지 등을 6개월 정도 단위로 끊어서 우리 회사의 미래상을 마일스톤처럼 끊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이 모든 직원들의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했을 때에 결론적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회사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보유한 자산과 인력 외에 필요한 부분을 명시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잘 언급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뒤에 우리 회사에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2명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그냥 그 정도로만 서술해 줘도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2달 뒤에 우리 회사에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2명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것만으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미래이기 때문이고, 또 대다수의 창업자들이 회사가 계획대로 가지 않는 이유는 2달 뒤에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2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2달 뒤에 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미래에 필요한 자산이나 인력이라면 내가 지금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이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이 팀의 실행력을 돋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펀딩의 목표나 일정 계획 등을 포함해서 현재 우리 회사가 매달 얼마 정도의 현금을 쓰고 있는지 해서 손실 규모를 언급해 주시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 회사가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그걸 바탕으로 펀드레이징의 일정을 투자자와 미리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재무 예측입니다. 재무 예측은 3년치 정도의 파이낸셜 프로젝션이 필요하고, 근데 이 3년치라는 게 어차피 2, 3년 차 정도 되는 미래의 파이낸셜 프로젝션은 실제 실현 가능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성이 크게 요구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파이낸셜 프로젝션을 할 때는 너무 지나치게 디테일한 것들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출과 비용 정도만 필요하고, 만약 제조업이라면 기계 장비나 시설 같은 것들에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캐펙스 계획 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단 디테일한 내용은 엑셀로 별도 작성하셔가지고 투자자한테 주면 되고, PPT에는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엑셀로 작업을 할 때 엑셀의 매출 항목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면 2018년 9월 예상 매출이 3억 원 이렇게 하드 넘버가 그냥 기입되면 안 되고, 매출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의 여러 운영 지표들이 사칙연산으로 곱하고 더하고 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이 매출 예상의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가정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그 가정사항에 해당하는 인풋 넘버들을 투자자들이 엑셀 파일을 받아서 본인들의 생각을 담아 좀 자유롭게 바꿨을 때 매출과 비용 같은 숫자들이 시나리오별로 좀 바뀔 수 있게끔 엑셀 시트는 사칙 연산으로 이루어진 변수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서 엑셀 시트를 재무 예측 항목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팀 및 회사 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팀 및 회사 소개는 이 전체 사업계획서에서 유일하게 양해 구애받지 않아도 되는 섹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으로 10페이지가 필요하다면 10페이지 이상 서술하셔도 상관없고, 창업자들과 핵심 인력들의 상세한 프로필은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고문 목록입니다. 즉,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회사 경력이 전혀 없는 대학생 창업팀이라고 하더라도 이 대학생 창업팀의 핵심 멤버들이, 즉 우리 회사의 운명을 위해서 24시간 고민하는 친구들이 대학교 때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고 어떤 성과를 발휘했고 이런 것들은 궁금하지만, 회사에 가끔 오거나 아니면 오지는 않고 조언 정도만 해주는 아주 유명하고 화려한 프로필의 사람들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팀 및 회사 소개 섹션에서는 우리 회사를 위해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아주 사소하고 디테일한 항목까지도 다 포함된 상세한 내용들을 적어주시는 게 필요하고, 주주 구성 같은 경우에는 컨피덴셜은 아닙니다. 어차피 만나면 첫 미팅에서 물어보게 되고, 투자자들이 궁금한 건 A라는 사람이 247주 뭐 이렇게 갖고 있는 사실이 궁금한 게 아니라, 공동 창업자가 있으면 대충 어떤 분포로 나눠 가지고 있고, 기존의 투자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이 비율과 분포 정도가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팀 및 회사 소개에 그냥 포함시켜 두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